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산회계 2급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김수규고요. 강의에 앞서서 우리의 출제 범위, 시험 범위를 잠깐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전산회계 2급은 이론 30%와 실무 70%로 구성되어 있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는 자격시험입니다. 이론은 회계원리로만 구성되어 있고 세법이나 원가는 나오지 않고 순수하게 회계에 대해 테스트합니다. 회계원리는 첫 번째로 회계의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 주로 출제가 많이 되는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개념 또는 이것들을 거래라 그러는데 거래 개념 많이 묻고요. 회계의 순환 과정, 즉 거래를 인식해서 회계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생산해서 1년이 끝나면 한 사이클이 끝나는데 이렇게 회계 순환 과정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까지 작성해서 정보 이용자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보고기한 종료일로 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결산이 기본이고 결산 얘도 중요한 개념이고요. 두 번째, 당좌자산이라는 걸 이제 출제가 하는데 당좌자산은 퀵 어셋, 빨리 현금화된다 해서 퀵 어셋 이렇게 말합니다. 당좌자산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첫 번째가 통화, 한국은행권, 주화와 지표고 통화대용증권은 수표를 말합니다. 통화 대신에 쓸 수 있는 문서화된 권리에서 수표 등이 대표적인 예고. 그 다음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의 세 번째 요구불예금이 있고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기업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나 아주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은행이 취급하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금융상품. 그 다음에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의 합 매출채권, 즉 매출 후에 받을 수 있는 권리, 상시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있는데 이들의 합을 매출채권이다 그러고 이것들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고자산인데 창고에 있는 자산이 재고자산이죠. 창고에 뭐 하려고 넣어놨을까요? 당연히 팔려고 대량 구매한 다음에 그것들을 하나씩 팔 때마다 꺼내서 진열하죠. 그래서 창고에 있는 자산, 상품이 대표적인 예고, 이들의 취득원가, 그 다음에 금액 결정,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매출원가 결정 등을 재고자산에서 테스트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란 게 있어요. 유형자산은 형체가 있는 자산이고 형체가 있는데 영업활동에 사용해야 유형자산 이렇게 됩니다.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형체가 있는 자산 이렇게 정의하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의 개념 종류, 유형자산의 취득과 감가상각,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는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의 자산이죠. 얘도 여기는 안 적혔지만 출제가 되고 있고요. 투자자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영업을 하다 보면 차입이란 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차입한 은행에서 차입한 채무는 언젠가는 갚아야 되고 그것들의 개념과 종류. 그 다음에 상거래에서 매입할 때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외상 매입금 어음을 발행하면서 매입하면 지급어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둘의 합 매입채무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 개념, 즉 수익은 벌어들인 거,
자본의 증가 원인. 비용은 사용, 소비한 거, 비용. 자본의 감소 원인. 내용과 종류. 그 다음에 해결처리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실무 70%인데, 실무는 기초정보 등록 수정에서 20%, 거래자료 입력에서 40%, 장부조회에서 10% 이렇게 되고, 먼저 기초정보의 등록 및 수정은 회사 등록을 보고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과 틀린 거 찾아서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은 신규 거래처 등록하는 거,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상 상이한 거 찾아서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계정과목 및 조기 등록에서는 계정 과목의 등록 수정, 그 다음에 조교의 추가 등록,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월 부분에서는 비교식 재무제표로 들어가는 정기분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독해하는 능력, 즉 서로 대사가 돼야 되는 것들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월 넣어서 완성하는 거.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40%는 증빙을 보고 일반전표 입력하는 거, 일반전표 내용, 이런 것들이 데이트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입력자료의 수정 및 삭제,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 절차 전 단계인 결산 정리사항의 입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장부조회에서는 전표 입력된 자료를 조회하는 거나 장부를 조회해서, 즉 분계장, 총리전원장, 거래처원장 등을 조회해서 물음에 답하는 거. 특히 이제 일개표, 올개표까지 해서 장부를 조회를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부 조회에서 꼭 뭐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10% 내에서 범위가 유도리게 유동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회계 정의부터 해서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회계 정의, 회계란 뭔가,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그 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즉 돈이 되는 정보를 인식, 그렇구나 라고 인식, 그 다음에 분개하기 위해서 금액화하고, 그 다음에 금액화해서 분개했으면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 전달하는 과정,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시 한번, 회계 정의는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그 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돈이 되는 정보를 인식, 측정, 보고 전달하는 과정, 이렇게 정의합니다. 얘들에서 시험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회계 정보 이용자 개념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회계 정보 이용자는 두 부류로 나옵니다. 회계 정보 이용자는 첫 번째가 내부 정보 이용자, 이렇게 돼. 내부 정보 이용자. 두 번째 부류는 외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는 회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자, 이렇게 말해요. 회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사급 이상 임원, 이사급 이상의 임원, 이런 분들을 경영자 이렇게 말하죠. 외부정보 이용자는 내부정보 이용자 이에 대표적인 자가 주주입니다. 주주는 두 가지 목적으로 회사에
재무제표를 필요로 하죠. 첫 번째는 배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는지 궁금해서 재무제표를 요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때가 되면 팔기도 하고 더 사기도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시세 차익 목적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은 돈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한테 팔고 사고 이렇게 합니다. 회사에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정보 이용자는 채권자입니다. 돈을 빌려준 자, 우리는 채무자죠. 얘는 채권자는 원금과 이자의 상한이 궁금해서 재무제표를 이용하게 되는데, 재무제표 통해서 자금의 동원 능력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자기들의 원금 이자 떼일 수는 없는지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과세를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 과세를 목적으로, 즉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그것들을 체크해서 그거의 몇 프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내라, 이럴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이용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고 전달이라고 했는데, 보고 전달에 있어서 수단이 필요합니다. 보고 전달은 주먹구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형식을 갖춘 뭐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재무제표 이렇게 말해요.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얘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 즉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요. 일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 얘를 재무상태표가 나타냅니다. 얘는 옛날에 대차대조표 이렇게 말했던 거고, 중소기업 회계 처리 기준 대상 기업은 여전히 대차대조표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는 BS 이렇게 말하게 돼요. BS. 두 번째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수익과 비용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익까지 나타내는 표를 손익계산서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Income Statement, IS, 에로운 늑대의 IS가 아니라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 BS는 밸런스 쉿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으로 나온 건 현금흐름표인데, 손익계산서가 진정한 이익을 나타내지 못해요. 발생주의, 즉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으로 발생주의에 따라서, 즉 예상이어도 회계 처리하다 보니까 진정한 현금흐름을 나타내지 못해서 현금흐름표를 요구하는데, 얘는 손익계산서의 이익의 질을 나타내죠.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가 현금흐름표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자본의 증감을 나타내는 표. 그 다음에 추석은 별지 별란에 자세히 기록하는 거. 별지나 별란에 기재하는 거. 얘를 추석이다 그래요. 주기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주기는 가로치고 간단히 기조하는 거를 주기라 그러고, 추석은 별지나 별란에 자세히 기록하는 거를 추석 이렇게 말합니다. 추석. 그래서 재무제표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주기는 아닙니다. 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재무제표에 해당이 된다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회계 목적이 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회계 처리하고 공부하고 그러는지 그거를 알아봐야 돼요. 회계 목적은 회계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서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여기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 다시 바꿔 얘기하면 돈이 되는 정보, 유용한 정보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거. 유용한 정보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다라는 거. 즉 의사결정자가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회계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계 목적 아주 중요하죠.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 즉 돈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회계 목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계 종류 봅니다. 회계 종류는 3가지로 분류하는데,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두 번째는 영리성 유무에 따라, 세 번째는 이용자에 따라 이렇게 분류하는데, 첫 번째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 회계와 복식 회계로 분류합니다. 단식 회계는 현금, 물품, 채권, 채무 등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 없이 쭉 써내려가는 거. 가계부가 대표적인 거고, 가계부는 그렇죠. 월급 받은 거 얼마, 용돈 준 거 얼마, 콩나물 산 거 얼마,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편지 쓰듯이 조용히 편지 쓰는데 누구한테 떠벌리면서 이렇게 내용 공개하면서 쓰는 사람 없어요. 조용히 혼자서 형식 없이 사심 딱 무드 잡고 쓰는 게 편지죠. 그것처럼 일정한 원리 원칙 없이 생각나는 대로 적어 내려가는 게 단식에게. 근데 복식은 우리가 우리가 탁구를 쳐봐서 알죠. 복식은 둘이 치는 게 복식, 이렇게 정의되죠. 둘이 치다 보니까 룰이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올 때는 네가 받고 이쪽으로 올 때는 내가 받을게 라고 해서 룰을 꼭 정하게 되고, 그 룰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복식이다. 복식, 양쪽에 차대변으로 해서 나눠서 차변에 뭘 기재하고 대변에 뭘 기재하고, 이렇게 현금, 물품, 채권, 채무의 증감 변화를 원리원칙에 따라, 즉 원리원칙은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는 원칙을 원리원칙이라고 그래요. 얘를 거래 이중성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뒤에서 배웁니다. 얘를 원리원칙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거를 배우려고 지금 우리가 책상머리에 앉아있죠, 그죠? 원리원칙, 어떤 때는 차변에 기록하고 어떤 때는 대변에 기록해서 분개를 하는지 배우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더 보면, 단식은 원리원칙 없이 기록하는 거, 기록은 현금의 수지, 채권, 채무만 기록하는 거. 현금의 수지라는 건 현금의 수익과 지출을 말하는 거죠. 수익과 지출을 줄여서 수지, 받을 거, 줄 거, 채무, 이런 거. 그 다음에 한쪽에만 기록되다 보니까 자기 검증이 불가능해요. 반면 복식 부기는 차대변 나눠서 해야 되니까 원리원칙에 따라 기록하는 거고, 재산, 모든 것을 다 기록해. 재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증감 변화를 모두 기록한다라는 거. 그리고 차변에 기록된 게 미진하더라도 대변에 기록된 내용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해서 자기 검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검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차변의 내용이 부실해도 대변의 내용으로 알 수 있고, 차변의 내용이 대변의 내용이 부족해도 차변의 내용을 통해서 거래 내용을 상호 대사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바로 자기 검증 기능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대차 평균의 원리가 성립이 되기도 해요.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거,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한다는 원리인데, 이렇게 차변과 대변에 동일하게 기재하다 보니까 합계도 당연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뒤에서 더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이제
쉬어가는 걸로 해서, 우리 분식회계라는 걸 잠깐 봐요. 분식회계가 요새 말이 많은데, 가공을 해서 회계 처리해버리면, 즉 만들어서 회계 처리해버리면, 없는데 만들어서 회계 처리해버리면 얘를 분식회계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도 통합니다. 없는 것을, 없는 현상을 만들어서 했다, 그거를 이제 만들었다 해서 가공이다 그러고, 가공을 회계에서는 분식회계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사례로 빵을 만들 때 조그마한 밀가루에 이스트라는 걸 넣어서 부풀려서 크게 만들죠. 이것처럼 실제보다 부풀려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분식회계 이렇게 말해요. 분식회계.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내용을 보면, 이용자의 영리성 유무에 따라서 회계를 분류한다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영리에게, 그 다음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비영리에게, 영리에게는 돈을 목적으로 하니까, 이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상업, 공업, 회계 등이 대표적인 사례고, 비영리에게는 가정, 학교, 관청 등 이런 분야에서 쓰는 게 비영리회계인데, 지금은 다 영리회계를 도입하고 있죠, 그죠? 즉 복식부기를 다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 이용자에 따른 분류인데, 정보 이용자가 외부 정보 이용자다 그러면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주주나 채권자, 정부 등에 제공하는 그런 회계. 외부 정보 이용자다 그러면 재무회계. 그 다음에 우리 내부 관리자인 경영진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쓰는 거 관리회계 또는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품 가격이라든지 상품 가격 결정, 그 다음에 투자 의사결정 이런 것 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원가 관리회계가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세무회계라는 게 또 있어요. 세무회계는 과세관청이 쓰는, 과세관청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쓰는 회계죠. 세무회계. 그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정보 이용자에 따른 분류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는 재무회계, 외부 정보 이용자 재무회계, 내부 정보 이용자는 관리회계 또는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보고 주체 한번 봐요. 보고 주체를 보면, 누구 이름으로 이 재무정보를 보고할 거냐라는 거가 회계 단위, 즉 보고 주체입니다. 얘는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합쳐져 있거나 이럴 수 있다 해서 장소적 범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사, 서울 본사, 대구지사, 부산지사, 강주지사, 대전지사, 강원지사, 제주지사 이렇게 장소적으로 각각 하면 얘를 이제 사업장 단위, 그다음에 사업장 안에서도 다시 본부, 부서 이렇게 단위로 해서 부서장 이름으로 보고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나 최소 단위로 회사 단위 얘 정도는 꼭 해줘야 된다라는 거. 모든 지사를 합쳐서 회사 단위로는 최소 단위로 해서 넣어줘야 법인세,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얘가 장소적 범위인 회계 단위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기록 계산하기 위한 범위 어디까지 포함해서 묶어서 할 거냐, 유니트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범위, 회계 연도라는 거 보겠습니다. 회계 연도는 시간적 범위라 그래요. 위에가 장소적 범위 이렇게 했는데, 얘는 시간적 범위 이렇게 돼요.
시간적 범위는 회계연도, 회계기간 또는 세법에서는 사업연도 이렇게 말하는데, 개인기업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영년주의에 따라야 돼요. 세법이 그러다 보니까 개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법인은 정관에 회사 임의로 3개월도 6개월도 1년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외국 법인은 6개월 해서 중간 법인이 많죠. 그죠? 이렇게 회사가 1년 범위 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을 회계연도 이렇게 말합니다. 상법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1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정부 이용자들이 못 참더라. 그래서 1년 내에 최소 1년 내에 한 번은 공급해 달라라는 게 회계연도예요. 회계연도, 세법에서는 사업연도, 회계에서는 회계연도, 회계기간 운용해서 씁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 회계연도에 올해는 단기 이렇게 이제 정의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단기를 기준으로 전년도를 전기, 그래서 정기재무제표 이렇게 말해요. 단기 거는 단기재무제표. 그 다음에 단기를 기준으로 내년도를 차기 이렇게 말해요. 차기. 그 다음에 단기에 1월 1일을 기초 회계기간의 초라 이거죠. 기초. 그 다음에 회계기간의 말 12월 31일을 기말 또는 결산일 또는 보고기간 끝이라 해서 보고기간 종료일,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끝날 기말. 그래서 기초재무제표, 기말재무제표 이렇게 정의하더라는 것. 그 다음에 1년을 못 참겠다. 그래서 요새는 성질이 급하니까 1년에 2번 보고합니다. 반기 재무제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1월에서 6월을 상반기, 7월에서 12월을 하반기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못 참는다. 더 빨리 해달라 해서 코스닥 등록법인이나 상장이라고 그러죠. 코스닥 상장법인이나 그 다음에 코스피 상장법인은 다 분기재무제표까지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결산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런 식으로 지금은 1년에 4번까지도 요구를 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 때문에 정기에서 단기로 넘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정기에서 넘어왔다 해서 정기월 이렇게 말해요. 정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를 정기월, 다음에 단기에서 차기로 넘어가는 거를 차기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정기에서 넘어오는 거 정기월, 2월이란 말은 넘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기월, 차기월에서 됐고, 이렇게 시간적 범위를 회계연도다 이렇게 정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다음에 또 계속해서 공부하시도록 합니다.